편을 쓰는데도 서두 쓰기가 참 어려워. 서두 한 두 문단 정도를 쓰기가 참 어려워. 그것만 쓰면 뒤에 다 씁니다. 수필의 서두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개 발단과 시작의 개념인데 첫인상. 대개 수필이 읽는 사람은 첫 줄이나 서두 읽고 안 읽어요. 이 서두가 나쁘면 안 읽어요. 그래서 서두를 잘 써야 돼요. 되게 이제 옛날식이요. 첫인상, 일기예보, 뭐 무슨 예감 이런 걸 써요. 옛날식이에요. 뭐 그래도 옛날식 전통적인 방법이라도 그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 이제 그 서두가 격을 좌우한다. 그 글의 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서두에 신경을 써야 된다. 서두에서 중요한 것은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저도 옛날에는 첫 문장을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그런데 그게 첫 문장을 길게 쓸 일이 아니다. 그냥 짤막하게, 정말로 수식어는 하나도 붙이지 말고 짤막하게 쓰면서 거기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서두를 쓰면 그 수필은 반을 썼다고 봐도 되고 그 이하는 그냥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첫 문장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문장, 저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문장만 유혹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볼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하여튼 그럴 필요는 있다. 또 서두 중에서 아주 편리한 서두는 속담, 격언, 일화, 명언 이런 것을 딱 제시하고 쓰는 것도 그건 아주 편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거 아는 것이라 이 말은 뭐를 의미한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어떤 그 격언, 속담 뭐 그런 거를 딱 제시할 때는 대개 속담 하나 딱 제시했으면은 그것이 이제 거의 주제에 가까운 주제를 암시하는 정도의 격언이든지 속담이라면 문단을 바꾸어서 그걸 강조해서 한 문단으로 딱 이렇게 마련해놓고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사실과 사건, 생각 등을 거두절미하고 쓱 끄집어낸다. 50년 전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쑥 끄집어내라. 택배가 왔다. 이렇게. 택배가 왔다. 뭔 택배요? 서둘러 뜯어보니 거기 용이나물이 한 박스 가득하다. 이렇게. 누가 보낸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첫 문장에 택배가 왔다. 이렇게 쓱 사건을 툭 집어내는 거죠. 아차 하는 순간 벽을 짚고 넘어졌다. 이렇게 싹 그냥 저는 그걸 내질른다는 말을 써요. 내질르는 거죠. 내질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진부한 서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장소나 시간, 자연 환경, 인물 묘사 이런 걸로 시작한 서두예요. 이게 필요할 때는 있지만 어떤 분은 서두를 쓰는데 그 자연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두 문단을 써. 그러면 대개 수필이 12문단 정도 된다. 뭐 10문단에서 12문단 정도 돼. 두 문단이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뭘 쓰겠다라는 얘기를 쓰려면 또 한 두 문단 써야 돼요. 서두가 4문단이 돼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첫 두 문단이 진부하게 된다. 지루하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말하는 서두는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그 대신에 많이 압축해갖고 함축해서 쓰면 된다. 미래가 좀 암담하다든지라면 안개가 자욱하다. 이렇게 쓰면은 미래가 이제 암담할 경우가 있죠.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차들이 꼬리를 문다. 그럼 미래가 암담한 거죠. 어떤 사건이라도. 그런 식으로 그 한 문장에 많은 것을 암시하는 그런 문장, 한두 문장으로 끝내야 된다.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인물의 묘사. 인물 묘사도 이제 그 사람 아주 지독하고 고집세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인물을 묘사할 때 그 사람 고집세고 뭐 이런 사람들의 통념이 있잖아요. 인물 묘사를 아주 잘한 건 왜 붉은 산에 보면 그 정의코라는 인물을 묘사한 거 보면 그 성격을 그대로 묘사했어요. 코가 뭐 들창컨대 그 노란 코털이 송송 나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어요. 이건 이제 사실 조심해야 돼요.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 설문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내가 그곳에 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가정적 질문을 하는 거죠. 가정적 질문. 25살짜리 정치인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거. 정동원을 문화부 장관을 시키면 어떨까? 가정적 질문. 또 문제점을 제시한다. 대화, 독백,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또 고전을 탁 드러내는 것도 아주 편리한 방법이에요. 뭐 춘향전에 이런 말이 있다. 고전을 드러내는. 춘향전을 한 10번쯤 읽으면 수필 쓸 때 인용할 말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춘향전 하면 그냥 그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만나서 연애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춘향전에 나오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서두에서 암시를 하는 거죠.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고 암시를 한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수필 서두 쓰기의 유의점. 잘난 척하지 말자 이거지. 소박하게 쓰자는 거는. 내가 무지하게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서두에서부터 쓰지 말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난 걸 싫어해요. 다른 사람. 그래서 수필에서 첫머리에 잘난 척하는 문장이 딱 나오면 안 읽어요. 왜 우리가 저기 SNS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 있잖아요. 많이 실험을 하는데 내가 예쁜 꽃을 찍어서 올리면 댓글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막상 탔다 이렇게 하면 없어요. 얼마나 재미있어. 그러면 일부러 막 자꾸 여러 번 올려요. 팥지롱 그러면서 여러 번 올려. 팥지롱. 그래서 남이 잘나면 사람 다 싫어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서두를 소박하게 써야 된다. 겸손하게 써야 된다. 제가 처음 등단할 때 작품 같지도 않은 작품 갖고 이제 등단했는데 사람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거하고 축 읽는 아이하고 두 작품을 갖고 등단했는데 축 읽는 아이는 하나 더 안 잘렸어요. 그런데 사람 만드는 사람의 교육이란 바람직한 인간을 만드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이제 첫머리 잘난 척하고 시작했는데 그 작품을 보냈는데 그 등기 우편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서정분 교수한테 보냈는데 서정분 교수가 앞에 빨간 줄로 이렇게 잘난 척한 부분 그걸 이렇게 쳐갖고 여기는 잘라서 다시 보냈어요. 왜 이걸 자르라고 하나? 이게 진짜 맞는 말이잖아. 교육이란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다. 이거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자르라고 했나? 전화를 해봤어요. 교수님 이걸 왜 자릅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필 어디서 안 배워. 품목을 줘요. 수필 어디서 안 배워봤어요? 뭐 이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수필 이론을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그건 기본이다. 앞부분에 서두에서 전제를 써서는 안 되는 거, 일반적인 얘기를 서두에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수필의 기본이다. 그때 그걸 그냥 넣은 채로
그냥 분달시켜줬더라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지금까지도 그걸 잘난 척한 부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얼마나 되게 참 부끄럽겠어요. 그 작품 원래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서두에는 전제, 일반적인 거 여러 가지 사건을 해석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수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건, 대상 사건을 해석해서 일반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첫머리에는 그 사건을 턱 제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반화시킬 건가 하는 것을 암시만 하는 것이다. 암시만. 흥미, 기대, 호기심을 주도록 할 거. 이건 뭐 일부러 그러면은 너무 표가 나요. 함축, 상징성이 있도록 할 거.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함축하고 상징성이 있도록 한다. 본론의 내용, 본문의 내용하고 이어질 수 있는, 암시할 수 있는 것이래요. 독자들에게 전체 흐름을 혼돈시키지 말고, 서두에서는 이 얘기를 쭉 써놓고, 본문이나 결말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론과 밀접하지 않은, 본문과 밀접하지 않은 부분을 도입부에 넣어서 독자들을 지루하게 하지 않을까.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수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혼돈을 가져와요. 서두는 간결하게 하라. 간결해야 된다. 두 문단이면 충분하다. 두 문단도 짧은 두 문단이어야 된다.